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이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설에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는 한때 수조 원의 예적금이 빠져나가면서 뱅크런 사태 우려가 고조가 됐습니다. 이런 금융권 리스크가 전파가 될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예적금은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오면서 일단은 긴급 처방안은 발표가 됐고요. 또 지난 9일에 부실 우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 일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분수령을 넘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원장님. 네, 지금 뭐 보시면 저 6월 16일 날 이제 고비점이 먼저 됐었죠. 그래서 합병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달에 사실 경고음이 울렸었어요. 네. 근데 경기도 남양주 금고는 사실 굉장히 좋은 우량 금고였습니다. 그래서 자산도 2,300억이나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억 이상의 이제 순이익을 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가장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의 여파로 인해서 지금 합병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뭐 합병된다는 자체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계좌가 이름만 바뀌는 거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이제 여파를 남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연체율이 지금 심지어는 9% 얘기를 하고 6%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 2008년도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막 부도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때 연체율이 얼마냐면 8%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근처까지 가 있고요. 지금 제가 6.18%의 지금 연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과 부동산 기업의 대출을 나눠놓고 보면 개인은 1%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대출이 굉장히 10% 이상의 지금 연체율을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추정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경제계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1987년도에 미국의 블랙 먼데이, 그다음에 97년도에 우리나라도 당했죠. 신흥국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코로나가 막아줬죠. 그래서 좀 연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2023년 오늘 시점에서 10년 주기설이 또 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들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잦아드는 그런 국면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대책반을 만들어서 예금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긴급 처방들을 지금 가서 분수령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분수령은 넘은 것 같지만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융 이런 부분들은 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을금고, 상호금융 중에 마을금고는요. 이게 참 희한하게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관리 부처가 다릅니다. 이게 1963년도에 이제 이 전체 금고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연합회 그다음에 점점 더 해서 중앙회까지 왔는데 새마을운동하고 이제 네. 연계가 많이 됐었죠. 그러네요. 지금 새마을금고만 감독기관이 네.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럼 이거를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럼 몇 명이 이거를 관리를 하냐? 행안부에서 지역금융지원과라는 데 있는데요. 과장까지 합해서 14명이 관리를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총 자산이 284조예요. 근데 최근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편입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67조거든요.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금융이 여기까지 다 합하면요. 한 2,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하고 14분이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시겠지만 그래도 2,200개가 넘는 그런 마을 금고를 다 관리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이거는 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부적인 가버넌스도 좀 바꿔야 된다. 법 개정 사항까지 지금 얘기가 되면서
조금 더 진정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 은행 가서 이제 금고에 넣는 돈을 못 찾는 경우는 분명히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금고가 하나가 부도가 나잖아요. 부도가 나면은 그게 다른 데로는 여파가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독립채산자거든요. 근데 중앙에 뭐 20% 지금 뭐 예치금을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사실 금융위 역할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중앙위가 또 한국은행 역할을 하고 각종 금고가 시중은행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관리 체계와는 다른 부분이라서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지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관리 감독 그거를 잘 한다면 빠르게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더욱더 불안했던 이유는 사실 올해 초였죠. 올해 초중반쯤에 SBB 사태가 또 있었잖아요. 미국 그렇습니다. 쪽에서 그런 게 있었고 유럽에서도 사실 연쇄 파산 사태가 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앞서서 또 원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예적금은 보호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동산 PF 대출 우려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짚어봐야 할 텐데 그렇다면 이런 사태가 금고별로 좀 차별화돼 있다고 하셨지만 금융계 전반적으로 도미노처럼 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가능성이 이제 적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원인이 사실 부동산의 침체거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등등이 하는데 사실 이제 A급, B급 그런 시공들은 다 뭐 1금융이나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하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는 500억 단위 밑에서는 다 이제 뭐 이런 지역 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호금융에서 지금 맡았었거든요. 그렇다면 A급이나 B급은 다 대기업들이 뒷배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좀 내려왔을 때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금리 인상에 굉장히 약해지는 부분들 등등이 지금 있어서 사실 뭐 잠깐의 뱅크런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SBP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36시간 만에 52조가 지금 나갔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디지털로 뺐어요. 그러니까 막 접속을 해갖고 착착 빼면 빠지지만 지금은 우리는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번 부분들이 있고요. 연체율이 지금 6%까지 지금 올라갔고 사실 이제 이 6% 정도는 평균입니다. 근데 여기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을 금고 한 당 1계좌에 대해서 5억 이상을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10개, 11개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50억이죠. 50억 하면 이제 500억을 만들어서 하는 집단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실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에서는 지금 77조를 지금 상환보증금을 갖고 있고 2조 6천이 예금보호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기를 막아내고 시스템적인 그런 리스크는 넘어가지 어려운데 지난 주말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이 좀 교란이 됐어요. 지금 연체액으로만 한 12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6조 정도는 현금화를 해야지만 이게 갚아주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는 채권들이 굉장히 지난 주말에 매도세를 지금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추정입니다만은 이것이 뭐 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채권 시장 교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금고 사태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촉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교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융주에 대한 영향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과거에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사태들이 금융주를 좀 끌어내리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우리도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 증권가에서는 뭐 선반영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의 시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로만 이제 제한을 한다면 지난 10년간 이 금융주는 굉장히 제자리 걸음했어요. 근데 사실 그 10년간 외국의 은행들 보면 6배, 7배 뛰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구조적으로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초만 보면은 다들 은행들이 최대 실적을 올린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대 마진이 좋아갖고
그런데 규제, 뭐 황제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 그러니까 규제에 따라서 하락한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라든가 한전채 이런 걸로 교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 있는 이 주가는 금융주는 모든 악재는 기반영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요. 네. 현재 역대 최고 연체율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거의 관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많은 지금 뭐 보증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예비금들을 갖고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내부에 비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5건 이상의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횡령이라든가 배임 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굉장히 약한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져야 되고요. 현재 그러니까 마을금고 중앙회의 의장은 간선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금고 2,200개의 지방금고에서 이사장들이 간선으로 투표하는데 이걸 직선제로 바꾸자 그래서 좀 바뀐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임으로 들어오신 회장께서 굉장히 아주 진취적으로 대체 투자도 많이 하고 수익률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농협이나 수협을 보면은 최근에 뭐 신경 분리를 했잖아요. 뭐 신용하고 경제 분리하면서 사실 몸집이 서너 배씩 커졌거든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등등의 이제 생각들을 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조금 뭐 이런 부동산 침체의 그런 뭐 고를 지금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추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안정세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안정세는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번 어떻게 나아갈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금융주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 우려감도 있고요. 거기에 업황을 둘러싸서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마을금고 사태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 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금융주의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저가 매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PBR이 은행주들 PBR이 0.3밖에 안 돼요. 퍼가 3.1이고요. 그럼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는 배당주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뭐 하면은 뭐 7%에서 22%뭐 여러 가지 이제 은행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그 매력이 아직도 사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의 뭐 압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체율 상승 이런 것들이 악재로는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는 10년째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로 어떤 조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바닥을 지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익 측면에서 이제 방어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면 이제 5대 시중은행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러면 굉장히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가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 조심은 하셔야 되지만 일단 마진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놓고 보실 때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매력은 투자 포인트로 굉장히 찾기에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또 우리 금융주들 실적 발표 일정을 보니까 다음 주에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 KB금융 우리 금융지주 발표가 되고요. 또 금요일에 하나금융지주가 발표가 되는데 금융주 전반적으로 뭐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모든 종목들에서 다 좀 힘든 흐름이 관찰이 될까요? 실적이? 일단 경기 흐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침체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시 이제 금융주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들인데 이제 금리 인상에 사실 이제 제동들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이거는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양날의 이제 검이 돼 버렸거든요.
올리면 올리는 대로 호재 악재가 있고 그다음에 동결하면 동결하는 대로 호재 악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측면에든가 또 마진 흐름에 따른 변동성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5대 금융 지주사로 보면 이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KB금융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트렌드를 잡아가시는 부분들이 금융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단 금융주들 실적을 발표하는 게 금통위 이후이긴 하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금통위 이후에 이 실적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우리 이제 금통이라고 하면 요번엔 지금 만장일치로 동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그대로 간다고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다른 업종들의 실적이라든가 우리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속도 등이 앞으로 은행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싸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금리 인하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이거는 양면성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이익률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의 판단은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네, 그렇죠. 금융주들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금고발 사태가 우리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금융환경 전반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까요, 원장님?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는 지금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종합대책반을 만들어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방어막을 잘 쳐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봐서는 전체적인 시장에 어떤 영향은 제한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앙회에서 현금화해야 될 돈이 지금 연체가 12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6조 정도는 현금으로 바꿔줘야 지금 이게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면 채권 시장이 교란이 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